그 2025년도 대비해서 CF 레벨 1 픽스 인컴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그 레벨 1에서 픽스 인컴이 다른 과목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뭐 후기 같은 걸 보신 분도 계시겠는데 난이도가 어렵다. 그래서 뭐 약간 쉽게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접근이 좀 어려운 과목으로 이렇게 악명이 좀 높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특히나. 그래서 요즘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어쨌든 레벨 1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2, 3까지 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시작 단계부터 포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요 픽스 인컴이 처음에는 좀 까칠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왜냐면 다양한 용어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조가 좀 복잡한 게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조금 두 번쯤 이렇게 들으시게 되면 대부분 구조가 머릿속에 다 그려지고요. 그리고 그때쯤 되게 되면 좀 쉬워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들어서 이게 내가 잘 모르고 약간 어렵다 이렇게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두 번째쯤 들을 때 되게 되면 어차피 한 번 듣고 끝날 건 아니잖아요. 두 번 정도 이렇게 리뷰를 하실 테니까 그때쯤 되게 되면 아주 그냥 그래도 웬만큼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앞뒤가 연결이 다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픽스드 인컴은 잘 이해만 일단 해놓게 되면, 두 번, 세 번 공부할 필요가 없는 과목이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암기해야 되는 내용도 조금 있긴 있지만, 암기해야 되는 내용도 이해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이제 부담 갖고 이러지 마시고 좀 편하게 한 번을 듣는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복습할 때쯤 되게 되면 앞뒤를 한번 다 들어봤기 때문에 전체 구조가 이제 전체 흐름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오고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두 번째 들을 때쯤 되면 막 앞뒤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머릿속에 확실히 구조가 명확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지게 돼요. 자, 중간에 링크가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중간에 링크가 푹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으로 쭉 이렇게 빠지지 말고 그냥 계속 공부를 하시고 한번 쭉 가다가 멈췄다.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하자 이러면 앞에 거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쭉 그냥 끝까지 가셔야 돼. 자, 먼저 컨텐츠 한번 보세요. 컨텐츠에 보면은 리딩 47에 Fixed Income Instrument Features, 그 다음에 리딩 48 Fixed Income Cash Flows and Types 이렇게 이제 리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리딩이 되게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교재가 이렇게 이제 바뀐 지가 얼마 되질 않았는데 이렇게 파편화되기 전에는 이 그룹핑이 좀 돼 있어요. 주제가. 근데 지금은 되게 많이 잘게 파편화되어 있어서 이게 공부하기가 썩 그렇게 왜 이렇게 챕터가 많이 남아서 자꾸 이런 느낌이 듭니다. 보다 보게 되면. 그래도 파편화되어 있으니까 이 파편화되어 있는 하나의 리딩에서 코어 컨셉이 뭐지? 뭘 말하고자 하는 거지? 그것만 알게 되면 나중에 또 정리하는 데는 또 좀 도움이 돼요. 자, 일단은 그룹핑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리딩 47과 48 있어요. 그게 Fixed Income Instrument Features, 그 다음에 Fixed Income Cash Flows and Type. 요 두 개가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 두 개 묶어가지고 1번 이렇게 해놓으세요. 하나의 그룹, 1번 그룹. 이거는 채권이 어떤 건가요를 갖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채권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리딩 49부터 시작해서 Fixed Income Markets for Government Issue라고 되어 있는 51까지 이거는 채권을 발행하고 유통되는 시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채권은 어떻게 발행을 하고 어떻게 유통이 되는 겁니까? 자, 거기 보면은 특히나 리딩 50에 Corporate Issue, 회사채입니다. Corporate Issue니까 회사가 발행한 채권 시장. 그 다음에 또 리딩 50일에 나오는 거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들의 시장 이런 이야기고요. 회사채 시장, 정부채 시장 다 시장 이야기죠. 여기까지는. 리딩 52의 Fixed Income Bond Valuation부터가 이제 진짜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세 번째 그룹이 되는데 리딩 52부터 시작하는 게 이거는 실제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야죠. 채권의 가치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리딩 55에 The 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 the Spot, Par and Forward라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는 묶음을 하시면 됩니다. 리딩 52부터 55까지 하나의 묶음. 여기가 다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CFA는 금융자산의 가치를 밸류에이션 하려고 시험 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 하는 요 주제들이, 요 묶음의 주제가 사실은 굉장히 코어에 속하겠죠. 레벨 1 픽스 인컴에서는. 자, 그 다음에 채권의 가치는 그러면 한번 투자를 하게 되면 가만히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가격이 자꾸 움직일까요? 당연히 가격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움직이는 이유가 뭐지? 그리고 그런 위험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지? 어떻게 측정하는 거야? 라는 게 그 리딩 56부터 나오는 Interest Risk and Return이에요. 그래서 리딩 56부터 시작해서 그 59까지네요. 그러니까 56에서 리딩 59까지를 이렇게 묶으시고 그게 네 번째 주제입니다. 네 번째 주제. 그래서 채권 투자와 관련된 리스크와 리턴 이런 주제가 이게 나와 있고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서는 그 대단히 중요한 그 리스크를 측정하는 척도가 나옵니다. 척도. 어떻게 리스크를 측정하는 것이 무슨 숫자로 어떤 민감도 같은 척도가 나오는데 그 민감도 척도에 해당되는 게 duration, 뭐 convexity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duration이나 convexity는 레벨 2, 3까지 가는 동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제라서 여기서는 계산 문제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잘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해도 잘 하셔야 되고. 자, 거기까지가 네 번째 그룹이고, 그 다음에 리딩 60으로 가면은, 크레딧 리스크라는 게 있죠. 그게 리딩 60, 61, 62까지가 전부 다 크레딧 리스크. 채권에 투자했다가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채권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란 말이죠. 근데 이자와 원금을 안 주게 되면 그러면 내가 돈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위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크레딧 리스크는 정부채는 크레딧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회사채는 크레딧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이 크레딧 리스크는 도대체 어떻게 측정하는 겁니까? 이런 간단한 소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주제가 리딩 63, 64, 65가 남는데 이 세 개를 또 묶음으로 해서 이게 여섯 번째 주제예요.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주제에 해당되는 거는 좀 채권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채권이 있어요. 이거는 이 채권은 이 유가증권은 주식도 아닌 것이 채권도 아닌 것이 대충 한 비슷한 성격, 한 중간쯤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MBS, ABS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좀 구조가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는 구조를 좀 잘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상품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라는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 프로세스와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밸류에이션이 없어요. 여기서는. MBS, ABS는 이런 프로세스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이거는 오케이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주제는요, 6개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고, 이 6가지 카테고리를 이제 차근차근 볼 텐데, 주식은 말이죠. 종류가 뭐뭐 있냐면, 주식은 보통주, 우선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우선주는 CF에서는 공부 안 해요, 그냥. 보통주, 커먼 스탁만 공부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얼마인가요? 주가 밸류에이션 합시다. 이러면 전부 다 커먼 스탁, 보통주 하나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보통주는 만기라는 개념이 없죠. 만기가 없어요. 그리고 약속된 돈 얼마 준다는 개념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주식 들고 있다. 그런데 이 주식의 가치는 얼마지? 그런 걸 평가한다고요. 그런데 채권은 좀 달라요. 채권은 혹시 그 홈쇼핑에서 보험 파는 거 보셨습니까? 홈쇼핑에 보험 파는 거 보면은 보험의 종류가 무지하게 많죠. 예컨대 상해보험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상해보험은 만기가 몇 년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조건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 같은 상해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상품마다 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만기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사고 나게 되면 돈 얼마 줍니다. 이것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보상 금액도 다르고. 채권이 딱 그런 구조예요. 채권은 상품론입니다. 상품학. 그래서 이런 채권하고 이런 채권하고 이런 채권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가지각색으로 다른 모든 채권을 갖다 우리 하나씩 다 공부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채권을 공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채권끼리 묶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 그러면 공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채권끼리 묶게 되면 사실은 채권이 다 비슷한 거구나. 이 그룹은 이런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지식을 쌓게 되겠죠. 그리고 채권이 또 중요한 게, 나중에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 채권은 전부 상품과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만약에 상해보험을 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홈쇼핑에서 이렇게 동부화재 상해보험도 있고, 무슨 KB손보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회사들의 상해보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건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어느 거 드십니까, 그러면? 어떤 거 드십니까? 사실은 보험은 너무 어렵죠, 이제. 그게 나오는 약관도 어렵고, 보상하는 기준도 되게 잘 모르겠고, 되게 어렵습니다. 조건도 그렇고, 보험료가 싼 건지, 비싼 건지 구분도 되지 않고, 이래요.
채권이 딱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그런 걸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어떤 게 좋지라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비교를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공통의 척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 공통의 척도에 해당되는 것들이 duration, 뭐 이런 duration, convexity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어떤 지표 같은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은 처음에는 되게 산만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주제가 하나로 이렇게 멀지가 되어서 묶어져 가지고 결국은 보게 되면 채권이 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약간의 variation, 변형이 있을 뿐이구나. 자, 그런 시야를 좀 갖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리딩 47의 Fixed Income Instrument Features라는 거 봅시다. 자, Fixed Income Instrument가요, 그게 뭐 우리가 이제 금융 상품이라고 하게 되면 영어로 Financial Product라고 하지 않습니다. Financial Product, Product는 우선 제품이란 개념이잖아요. 뭔가 이제 뭐 가공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제품인데 금융 상품은 영어로 Financial Instrument예요. 자, Instrument는 도구라는 뜻이죠. 정확히 말하게 되면. 그래서 Financial Instrument는 Finance가 무슨 뜻입니까? Finance, 동사로 쓰게 되면 자금을 조달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Financial Instrument는 자금을 조달하는 도구라는 뜻이고 그 자금을 조달하는 도구에는요 두 가지가 있죠.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Fixed Income Instrument는 그 자금을 조달하는 도구 중에 고정으로 이자를 줘야 되는 도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정으로 이자를 줘야 되는 도구니까 우리가 말고 있는 채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론이 있습니다. 론, 대출. 근데 CFA는 대출은 안 다뤄요. CFA는 자본시장에서 그래야 되는 유가증권을 분석하는 거지 대출의 조건을 뭐 따지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CFA에서는 Fixed Income은 대출은 제외, 채권만 다룹니다.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Major Types of Fixed Income Instrument는 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두 번째 문장에 본드가 있죠. 우리는 이제 본드만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이 본드는 위치가 스탠다다이즈드, 표준화되어 있어요. 액면가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자라는 개념이 있고, 만기라는 개념도 있고, 뭐 이런 식의 다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radable security죠.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epresenting a debt investment. 이 debt investment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debt investment란 말이 가끔씩 튀어나옵니다. 자, debt investment라고 하게 되면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debt investment, 부채에 대한 투자 이런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부채에 대한 투자. 부채에 대한 투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debt investment는 채권을 말합니다. 앞으로 debt investment라고 하게 되면 이거 채권이구나. 그 다음에 equity investment라고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주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debt investment란 말이 문장에 등장을 하게 되면 이게 뭘 말하는 거지? 뭐 이게 잘 모르겠는데 debt investment는 채권 말합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debt investment, 걔는 채권이에요. 부채에 대한 투자, 채권 투자죠. 자, 그 다음에 거기 investors in bond lending capital, 돈을 갖다가 자기 자본을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refer to as principal, par 또는 face value, 채권의 액면가를 principal, par 또는 face value라고 합니다. 모든 채권은 액면가가 있어요. 액면가. 그리고 또 그 밑으로 좀 내려오셔가지고 나중에 이건 디테일한 거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저 밑으로 내려와서 Key features that are specified in fixed income security. 자, 이렇게 fixed income security라고 하면 앞으로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채권의 특징을 갖다 한번 보면은 issuer, 발행자가 있다. issuer는 채권의 발행자를 말해요. 채권을 누가 발행하겠냐? 발행하는 거 정부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죠. 그다음에 회사가 발행하는 거는 회사채고 이런 식으로 뭐 정부도 발행하고 또 지방 정부가 발행하게 되면 지방채가 되고 회사가 발행하게 되면 회사채가 되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실 건데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게 되면 Special Purpose Entity라는 게 있어요. Special Purpose Entity, 특수 목적 법인이라고 하는데 이 Special Purpose Entity 또는 Special Purpose Vehicle이라고도 합니다. SPE 또는 SPV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는 which are corporations set up to purchase financial assets and issue ABS. 자, 얘는 뭐를 발행하는 기관이냐면 ABS라는 좀 독특한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지금은 감이 안 오는데
요 스페셜 퍼포즈 엔티티 또는 스페셜 퍼포즈 비클은 나중에 뒤에서 아까 제가 앞에서 컨텐츠에서 카테고리 6개가 있고 마지막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게 ABS, MBS 뭐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가서 이거는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SPB 또는 SPE라는 것도 있구나, 특수목적 법인이 있구나, 뭐 그런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요. 그냥 국채, 회사채 이런 정도만 공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분간. 자, 넘어가서 머추리리 만기가 있죠. 채권은. 자,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채권을 만기 5년짜리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5년짜리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오리지널 머추리티는 5년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예컨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4년 남아 있어요. 그럼 이 4년 남아 있는 요 4년을 도대체 뭐라고 말할까? 이걸 만기라고 말해야 되나? 그건 아니고 그거는 잔여 만기라고 합니다. 잔여 만기. 남아있는 만기. 남아있는 만기. 오리지널 만기는 5년짜리.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잔여 만기는 4년. 이렇게 남았다고요. 그리고 그 잔여 만기를 영어로는요. remaining until maturity. time remaining until maturity. 그거를 tenor라고 합니다. tenor. 채권의 잔여 만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tenor라고 합니다. 5년짜리라고 하더라도 1년이 지나고 나면 4년 남아있는 거예요. 그 4년을 우리는 tenor라고 한다고요. 잔여 만기를 말하죠. term to maturity. 이렇게. 자, 그리고 그 본드 위드 오리지널 머추리티 처음에 발행할 때 말이죠. 처음에 발행할 때. 최초 발행할 때 만기가 1년 1년 이하로 발행된 채권들이 있습니다. 만기 1년 이하로 발행. 그래서 1 year or less라는 표현이 있는데 1 year or less에 동그라미 쳐 놓으세요. 네 번째 문장이 1 year or less. 자, 1년 이하로 만기를 가지고 있는 채권은 뭐라고 하냐면 머니마켓 시큐리티라고 합니다. 머니마켓 시큐리티, 단기 자금 시장 유가증권이에요. 우리말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영어로 하시면 됩니다. 머니마켓 시큐리티. 자, 그 다음에 본드 위드 오리지널 머추리티 for more than 1 year. 그럼 1년을 넘어서는 것들은 채권을 다르게 표현합니까? 다르게 표현하죠. 1년을 처음에 오리지널 만기가 1년을 넘어서는 거, 2년짜리, 3년짜리 이렇게 발행했다. 이런 것들은 캐피털 마켓 시큐리티라고 해요. 자, 그래서 최초 발행 시에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1년 이하로 만기가 있는 채권은 머니마켓 시큐리티라고 하고 1년을 넘어서는 만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캐피털 마켓 시큐리티라고 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어떤 채권은 만기가 없는 채권도 있습니다. 그런 채권을 영구채라고 하는데 그 영구채는 퍼페추얼 본드라고 합니다. 자, 밑으로 오셔서 프린시플, 이거는 채권의 액면가를 말해요. 액면가. 모든 채권은 전부 다 액면가가 있습니다. 액면가. 그래서 파밸류 또는 프린시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그 밑으로 좀 내려오시게 되면 쿠폰 레이트 앤 프리퀀시 봅시다. 채권은 자금을 유가증권 시장에 어떤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기업이 자금을 빌리는 수단이거든요. 파이낸셜 인스트루먼트에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만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액면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자를 줘야 됩니다. 이자를. 그래서 쿠폰 레이트과 프리퀀시를 보시면 the coupon rate on a bond is annual percentage of its par value that will be paid to bondholders. 자, 거기서 중요한 말이 annual percentage of its par value예요. annual percentage of its par value. 자, its par value, par value가 액면가라고 했잖아요. 액면가의 몇 퍼센트를 1년에 주는 겁니까? 1년 동안 몇 퍼센트를 이자로 주는 겁니까? 그게 쿠폰 레이트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요. 어떤 회사가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본드를 발행을 한 거죠. 시장에다가. 자, 발행을 했고 이 본드가 예를 들어서 만기가 3년짜리라고 합시다. 3년 만기. 오리지널 머추리티가 3년 만기다. 그러면 이 채권은 캐피탈 마켓 시큐리티죠. 오리지널 머추리티가 3년 만기니까. 자, 그리고 발행을 했으니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을 해오겠습니다. 보통 이제 조달해오는 자금은 이 발행하는 채권의 액면가를 조달을 해옵니다. 액면가가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그죠? $1,000라고 합시다. 그러면 $1,000 파밸류를 이제 이게 파밸류 액면가 또는 페이스 밸류를 시장에서 조달을 한 거죠. 이 채권을 들고 있는 그러면 투자자가 누군가한테 투자자가 시장에 있겠죠. 이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채권을 샀다는 거는요, debt investment 채권 부채 이 회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부채에다가 내가 투자한 것과 같아서 debt investment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앞으로 debt investment란 말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3년 만기로 채권을 갖다가 발행을 하고 $1,000를 이렇게 시장에서 조달을 해오게 되면 이 투자자한테 이자를 줘야죠. 그래서 이자를 이제 쿠폰을 줄 텐데, 투자자한테 쿠폰은 어떤 식으로 표시된다고 했냐면 애뉴얼 쿠폰 1년에 이자 얼마 주는 겁니까? 애뉴얼 쿠폰 달러죠. 이거를 파밸류 액면가로 나눈 겁니다. 자, 만약에요 쿠폰 레이시가 4%라고 칩시다. 이 쿠폰이 4%예요. 그러면 파밸류는 $1,000잖아요. 그러면 $1,000 분의 이자 얼마 줘야 되는 거냐면 4% 해당되는 $40를 annually 주는 거죠. annually. 1년에 줍니다. 자, 문제는요. 요 쿠폰 레이 4%도 있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 $40를 지급하는 주기입니다. 주기. 그게 frequency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 t equal 0 시점이고 여기는 t equal 1이에요. 자, 이자를 줘야죠. 1년 동안 이자 얼마 주면 된다고요, 지금? $40 주면 됩니다. 쿠폰이 4%니까. 그런데, 자, $40를 여기 줬어요. 연말에 줬습니다. 연말에 $40 줬다. 이러면 쿠폰 레이시 몇 %입니까? 이렇게 되면요. 1년 동안 지불하는 게 $40를 준 거니까 쿠폰 레이슨 얘는 쿠폰 레이선 4%입니다. 이자가 4%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frequency를 보게 되면 빈도는요. annual pay입니다. annual pay. 1년에 한 번 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연말에 한 번 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로 t는 0고 여기는 1년입니다. 연말. 그런데 여기 6개월짜 되는데 0.5죠. 여기서 $20 주고 여기도 $20 주자. 이렇게 하게 되면 annually $40죠. annually $40 만족합니다. annual 쿠폰이 $40. 그러면 이것도 쿠폰은 몇 %로 표시되는 거냐면 이 채권을 사러 가게 되면 채권의 쿠폰 4%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semi-annual 이렇게 되어 있죠. frequency가 뒤에 나옵니다. 이건 annual pay고. 자, 이거 처음에 공부하시게 되면 이거 잘 헷갈리는데 semi-annual pay로 4%라고 되어 있으니까 6개월마다 4%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1년에 4% 준다는 뜻입니다. 1년에. 그리고 semi-annual은요, 2번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6개월마다 한 번씩 주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또 이것도 이제 보겠죠. 세 번째 채권이 있는데 얘도요, 1년 동안, 이게 over the 1 year죠. 1 year, 1년이, over 1 year, 1년의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0.25, 0.5, 그 다음에 0.75, 이거는 분기죠. 분기마다 이렇게 $10씩 줄게요. 이렇게 돼도요, 1년에 합쳐보게 되면 $40예요. $40니까 이거는 쿠폰, 이것도 4%입니다. 근데 이제 쿠폰만 보게 되면 다 똑같아요. 4%. 왜냐면 1년에 주는 게 $40를 주는 거니까. 근데 지급하는 주기가 다르죠. 얘는 quarterly,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쿠폰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게, 이 쿠폰을 지급하는 주기가 annual pay입니까? semi-annual pay입니까? quarterly pay입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여러분 말이죠. 직장을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직장을 들어갔는데 연봉 4천만 원 준다라고 합니다. 연봉 4천만 원 언제 받는 게 좋아요? 연말에 받으시는 게 좋아요? 6개월마다 2천만 원씩 받는 거 좋아요? 분기마다 1천만 원씩 받는 게 좋아요? 1년에 연봉 4천만 원 똑같습니다. 어느 거 원하세요?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서 12월 31일에 4천만 원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땡겨서 나눠서 받고 이렇게 받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현금으로는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화폐는요 앞에 오는 게 좋습니다. 그게 시간 가치가 나한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거 사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채권을 사러 가시게 되면 1번 채권 있어요. 2번 채권 있고 3번 채권 있고 3개의 채권이 있습니다. 보니까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쿠폰은 4%라고 되어 있어요. 연봉 4천만 원 줍니다. 이런 소리죠. 이제 보면은. 근데 이거는 연말에 줍니다. 6개월로 나눠줍니다. 분기마다 나눠줍니다. 이런 거예요. 어느 거 사시겠냐고.
누구나 다 3번 사겠지. 3번의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얘 3번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거는 현금 흐름이 앞에 오면 올수록 가격이 비싼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쿠폰 rate and frequency 보시면 the coupon rate on a bond is an annual percentage of its par value that will be paid to bondholders. 그래서 본드홀더가 채권자니까 채권자들한테 주게 될 액면가 대비 연 몇 %를 주는 겁니까? 그게 쿠폰 레이시고요. 자, 그래서 거기서 밑에 보시게 되면 $1,000 par value semi-annual pay bond 보니까 액면가 $1,000짜리고 미국 채권은요. 달리 말이 없으면 액면가는 $1,000예요. 그래서 앞으로 달리 말이 없으면 액면가가 $1,000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00 par value semi-annual pay bond with a fixed 5% 쿠폰. 야, 5% 이자 주는데 semi-annual로 준다고? 그러면 6개월마다 5%씩 주는다는 뜻이 아니고 요 5%는 항상 연간이에요. 그리고 semi-annual은 6개월마다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5%를. 그러니까 한 번 받을 때마다 2.5% 받는 거죠. 그 $1,000에 2.5%니까 $25씩 every 6 months. 6개월마다 받습니다. 그래서 연간 합쳐보게 되면 $50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서 some bond pay coupons based on variable market rate of interest. 어떤 채권은요, variable에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variable. 뭔가 변동하는 시장의 금리에 연동해서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변동금리 채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런 채권을 floating rate note 또는요, FRN 또는 floater라고 하고, 그 변동금리 채권입니다. FRN은. 그리고 the variable market rate of interest. 시장에서 움직이는 뭔가 금리가 있는데 변동하는 금리. 그 금리를 우리는 market reference rate이라고 합니다. 어떤 금리하고 연동하니 이거죠. 지금 이 채권의 이자는 어떤 금리하고 연동하는 겁니까? 그게 시장에서 움직이는 금리가 하나 있는데 그 금리하고 연동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FRN promise to pay the variable reference rate plus a fixed margin. 이 변동금리 채권은 약속을 하는데 이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 금리에다가 이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신용도가 좀 나쁘면 거기다 이자를 좀 더 얹어서 있잖아요. 그죠? 주야만이 채권이 발행이 됩니다. 그래 얹어서 주는 걸 픽스 마진이라고 해요. 이건 나 뒤에 가서 또 디테일에 공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에서 some bond pay no interest before maturity and are called zero coupon bond or pure discount bond. 어떤 채권은 만기까지 가는 동안에 전혀 이자를 안 주는 채권도 있어요. 그런 채권을 제로 쿠폰 본드라고 합니다. 무이표채라고 하는데 또는 퓨어 디스카운트 본드, 전혀 이자가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말이죠. 예를 들어 이것도 한번 또 간단히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어떤 회사가 채권을 발행을 하긴 했는데 그냥 만기 1년짜리 발행했다라고 합시다. 만기 1년짜리 발행하게 되면 아까 무슨 시장 채권이라고 했어요? 머니마켓 시큐리티라고 합니다. 머니마켓 시큐리티, 캐피털 마켓 시큐리티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만기에 따라서. 자, 만기 1년짜리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여기는 t = 0. 여기는 t = 이제 1년인 거죠. 이때가 채권의 오리지널 만기입니다. 액면가가 이제 $1,000라고 했으니까 페이스 밸류 $1,000 또는 par 밸류 $1,000를 이때 받는 거죠. 만기가 되게 되면 요 돈 받아요. 중간에 이자도 하나도 안 주고요. 만기 때도 이자를 안 줘요. 그러면 여기서 살 때에 1년 뒤에 $1,000 받는 채권을 지금 $1,000 주고 사겠습니까? 그럴 리가 절대로 없죠. $1,000보다는 싸게 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만약에 현재라고 하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제가 가격을 얼마를 주고 샀을 거냐면 P0, 제로 시점의 가격을 $900를 주고 샀어요. $900. 자, 이 $900는 액면가에서 완전히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류의 채권, 쿠폰을 하나도 안 주면서 액면가로부터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채권을 퓨어 디스카운트 본드라고 합니다. 이 말 이해되셨나요? 제로 쿠폰 본드 또는 퓨어 디스카운트 본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야, 이 채권은 그러면 진짜 이자 안 주는 거냐?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디스카운트, 퓨어 디스카운트 본드 또는 제로 쿠폰 본드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해서 진짜 이자를 안 주는 거냐? 그건 아니고 지금 보게 되면 $900가 제가 현재 시점에서 투자하는 투자 원금이잖아요. 이 투자 원금을 그냥 만기 때 제가 그대로 받게 되면 $900 받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받는 금액은 900불이 아니고 1000달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100달러를 얹어서 주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 요 차이에 해당되는 100달러가 뭐겠습니까? 100달러가. 요 차이에 해당되는 100달러가. 투자 원금만 그대로 돌려받으면 900달러 받을 텐데, 그게 아니고 100달러를 갖다 얹어서 더 얹어가지고 1000달러를 받는 거잖아요. 이 100달러가 사실은 쿠폰이라고 말은 하진 않지만, 얘가 implicit. 묵시적 쿠폰이죠. 드러나 있지 않는 묵시적인 쿠폰인 겁니다. 또는 implicit interest rate. 묵시적 금리. 얘는. 자, 그러면 다시 pure discount refer to the fact these bonds are sold at discount to their par value. 액면가보다는 이제 디스카운트로 거래되기 때문에 pure discount bond라고 하고, and the interest is all paid at maturity when bondholder receive the par value. 이 액면가를 받을 때 이게 이제 상환되는 금액이니까, 그러면 이 100달러가요, 이 100달러였지. 100달러가 사실은 숨어져 있는 쿠폰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투자 금액 대비 더 받는 금액이니까. 자, 바로 그 밑에서 10year 1000달러 제로 쿠폰 본드 yielding 7%, 7% 수익률을 주는 거라고 합니다. would sell for a bit more than $500 initially and pay 1000달러 at maturity. 자, 거기서 이것도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이 초기의 개념을 잘 잡으셔야 뒤에 가서 안 헷갈립니다. 초기에 그냥 이렇게 쭉 흘려 들어가지고 그냥 휙 지나갔다가 나중에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 흘려버릴 것들 때문에 자꾸 흔들리면서 있잖아요. 그죠? 끝에 가게 되면 완이 흔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개념을 정확히 잡아야 되는데, 여기 yielding 몇 %라고 되어 있나요? 7%라고 되어 있죠. 만기는 몇 년짜리입니까? 지금? 10year, 10년짜리요. 10year, 10년 만기의 채권인데 액면가 1000달러인 제로 쿠폰 본드입니다. 근데 이 yielding이라는 거는 수익률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인데, 그 수익률이 7%다. 이 7%는 뭐냐면 연 수익률입니다. 잊지 마세요. 연 수익률. 자, 이게 연 수익률을 표시하는 이유는 연평균 수익률, 1년이 넘어서게 되면 연평균이 되겠죠. 이제 2년, 3년이면 연평균 수익률이 뭐니? 이런 거고, 그 다음에 1년보다 짧게 되면, 예컨대 3개월 동안 얼만큼 수익률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연간으로 환산한 수익률입니다. 연간으로 따져보기엔 수익률 얼마인 거야? 이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연 수익률 또는 연간으로 환산한 숫자로 항상 표시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투자 호라이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나 보니까 3개월 투자해가지고 10% 수익률을 얻었다고 합시다. 3개월 투자해서 10% 수익률을 얻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6개월 투자해가지고 10% 수익률을 얻은 사람하고 의미가 똑같습니까? 다르죠. 이제 3개월 투자해서 10% 얻은 것과 6개월 투자해서 10% 얻은 게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냥 10%만 가지고 비교하자면 비교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통으로 비교해보자. 기간을 갖다가 공통으로 맞춰야죠. 그러면 연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수익률이 얼마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3개월에 10%다? 그러면, 야, 1년에 이제 3개월에 4번 있는 거니까, 야, 그럼 연간 기준으로 40%군. 6개월에 10%라고, 너 그러면 12개월 환산하고 20%군. 이런 식으로요. 뭔가 연간으로 다 바꿔놔야만이 누가 더 수익률이 높은지를 갖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기간이 1년보다 짧은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연간으로 늘려서 연간 수익률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1년을 넘어서게 되면요,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나 이렇게 표시한다고요. 이거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지금 1등 7%는 10년에 걸쳐서 연평균 수익률이 7%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잊지 마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것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는 t = 0 시점이고, 여기가 이제 현재인 거죠. 현재. 자, 그리고 여기는 t = 10년입니다. 10년. 여기서 얼마 받냐면 1000달러를 받을 거예요. 이 돈이 받는 금액. 그리고 기간이 모두 몇 번 있냐면 둘, 셋, 넷 쭉 해가지고 모두 10번의 기간이 있는 거죠. 10년을 거쳐오는 거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7%는 무슨 수익률이라고 했어요? 연평균 수익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가 투자되는 금액이 있을 텐데, 투자 금액을 X라고 합시다. X.
그러면 제가 요 x를 투자를 해서 곱하기 1 더하기 연평균이 7%라고 했으니까 7%로 모두 몇 번 가면 됩니까? 10번 가면 되겠죠. 10번. 그래서 10승을 했더니 얼마가 되야 된다고? 이거 $1,000예요. 이런 의미죠. 지금 $1,000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x가 얼마가 나올까요? 이걸 계산하면 되죠. x. 무슨 말이 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채권은 10년 후에 $1,000를 받는 채권은 연수익률이 7%, 연평균 수익률이 7% 나오려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얼마로 거래되면 됩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게 되면 x는 한 대충 $508쭉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 한 $500보다 a bit more than $5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500달러보다 조금 높아요. 뭐 이런 이야기죠. 이제 지금 보면. 자, 그리고 그 밑에서 seniority 채권은 이런 별로 없긴 하지만 그 기업이 부도가 나잖아요. 밸런스 시트 한번 볼까요? 밸런스 시트. 재무제표에 밸런스 시트 이렇게 있는데 잘 봅시다. 여기가 사실은 이거 되게 보면은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같은 건데 지금 요 밸런스 시트에서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 전부 다 자산이죠. 자산, asset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얘는 부채예요. 얘는 자기자본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요 부채라든지 또는 요 자기자본은 자금을 조달을 해온 거죠. 그 조달된 자금을 가지고 자산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자산을 형성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이 되시는 거죠?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기업이 말이죠. 이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게 되면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이 채권자, 여기다가 들어온 사람은 채권자, 그 다음에 이렇게 투자한 사람은 주주 이렇게 되는데 이 기업이 만약에 부도나게 되면 요 잔여 자산에 대한 청구권은 누가 가져가게 됩니까? 누가 우선순위가 있어요? 채권자가 우선순위가 있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자본 구조에서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밑으로 내려올수록 우선순위가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혹시나 in the event of default 그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또는 in the event of bankruptcy 파산을 했을 때 그러면 남아있는 요 자산에 대한 청구권 그 청구권을 seniority라고 하고요. seniority 우선순위 seniority 그 청구권이죠. 또는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는 채권도 보게 되면 자 여기 맨 위에 선순위 채권이 있어요. 그 밑에 후순위 채권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순위가 다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senior debt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senior debt이 선순위 채권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subordinate debt은 후순위 채권을 말합니다. 후순위 채권. 어느 게 그럼 우선순위 있겠습니까? 당연히 선순위 채권이 먼저 우선순위가 있겠죠. 이 우선순위는 평소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평소에는 기업이 멀쩡할 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기업이 파산했을 때 되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죠. 누가 선순위냐? 남아있는 잔여 자산에 대한. 자, 그리고 그 밑에서 contingency provision이 있는데 이거 좀 어렵고 중요해요. 이 contingency가 우발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contingency provision은 우발조항인데, 우발조항.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이런 일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contingency provision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좀 조건부로 이런 조건이 성립이 되게 되면 이 채권은 이런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 거라서 뒤에 가서 좀 컨텐츠 프로비전 관련된 거는 콜러블 본드, 푸트블 본드, 컨버터블 본드 이런 채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공부할 거예요. 자, 그 밑으로 좀 오셔서 일드 메저란 거 볼까요? 일드 메저. 일드가 우리말로 무슨 뜻이에요? 일드. 동사로 쓰지 말고 명사로 쓰게 되면 수익률이라는 뜻입니다. 수익률. 그래서 일드 메저는 수익률을 나타내는 척도다 이런 건데 참 재미있는 게요. 수익률 언제 알아요? 투자하기 전에 압니까? 투자한 후에 압니까? 투자하면서 수익률 얼마다 압니까? 아니면 끝나고 난 다음에 수익률 얼마다 압니까?
딱 끝나고 나면 수익률이 얼마다 이렇게 아는 거죠. 근데 채권은 수익률, 채권에서 나오는 수익률 yield라는 말은요. 그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yield to maturity 말이 붙어 있어요. 자, yield to maturity. 그러면 to maturity니까 끝난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만기까지 남아 있는 겁니까? 만기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내가 이 채권을 이 가격 주고 산다라고 하게 되면 만기까지 가게 되면 예상되는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그게 yield입니다. 그래서 yield의 풀 네임은요, yield to maturity. 얘가 풀 네임이고, 풀 네임. 그리고 to maturity라고 했으니까 만기까지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yield to maturity는 사전적인 개념입니다. 사전적인 개념. 이 채권을 요 가격에 산다면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연수익률이 얼마입니까? 그런 거예요. 이 말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또 해볼게요. 금방 했던 거. 제가 지금 만기 10년짜리 채권 샀어요. 만기 10년짜리 채권을 현재 제가 샀다고요. 그리고 이 채권은 제로 쿠폰 본드입니다. 만기가 되면 $1,000 줄 거예요. 근데 현재 살 때 제가 $508 주고 샀습니다. 이게 현재 $508는 거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돈 얼마 받는다는 사실 알잖아요. 그리고 만기도 알잖아요. 기간도 알잖아요. 그럼 연수익률 얼마입니까? 7%. 이 7%를 뭐라고 한다고요? yield to maturity. 연평균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제 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어떤 가격으로 사게 되면 만기까지 일종의 expected return이죠. 예상되는 수익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이 yield to maturity는 expected return은 전부 다 표현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간이 길든 짧든 전부 다 annualize. 연간으로 표시합니다. 연간으로. 연수익률로 환산해서 표시한다고요.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given a bond price and its expected cash flows. 자, 거기 줄거 놓으세요. given에 동그라미 치시고 지금 그 문장 줄거 놓으십니다. 뭘 줬어요? given a bond price. $508는 가격을 제가 알아요. 그 다음에 expected cash flow. 나중에 in the future. 나중에 받게 되는 현금을 하면 딱 뒤에 $1,000 받는다는 거 압니다. 자, 지금 bond price 알고 있고 나중에 받을 돈 알아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we can calculate the expected return from investing in the bond. 그 채권 투자하면 수익률 얼마 씁니까? 얼마를 얻는 겁니까? 그걸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이거를 우리는 yield라고 한다. 풀 네임은 yield to maturity라고 합니다. 뭐 줄여서 YTM이라고 해요. 앞으로 아주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리고 for fixed coupon bond, 쿠폰을 갖다가 주는 쿠폰이 고정되어 있는 채권 같은 경우는 when prices fall, the bond offer higher yield. When prices rise, the bond offer lower yield. 자, 그래서 가격을 비싸게 주고 사게 되면 어차피 나중에 받는 금액은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비싸게 주고 사게 되면 연평균 수익률이 낮아지게 될 거고 가격을 싸게 주고 사게 되면 어차피 받는 금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이 말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요 yield라는 거 하고요. 채권의 가격은 무슨 관계겠습니까? 서로 인버스한 관계가 있죠. 채권의 가격이 비싸게 사게 되면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고 채권의 가격이 낮으면 그러면 예상되는 수익률이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되신 거죠? 서로 역의 관계가 있다고요. 서로 반대의 관계.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as such, prices and yield are inversely related. 그래서 이 채권의 가격과 yield는요 서로 inverse relationship, 서로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 이해되시죠? 뭐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Professor Note에 이런 말이 있어요. The inverse price yield relationship for fixed coupon bond is a crucial concept. 이거 대단히 중요한 컨셉이다. 왜냐하면 이 컨셉을 가지고 나중에 그래프도 그려보고 그다음에 뭐 민감도도 구해보고 이런 것도 다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조금 이걸 가지고 디테일하게 공부할 겁니다. 자, Professor Note 밑에 잠깐 보세요. For a given issue, a given issue에 동그라미 쳐놓을까요? A given issue. 어떤 말이죠?
발행자가 하나 정해져 있어요. 발행한 회사가 하나 정해져 있는데 이 회사가 we will likely find the bond of a different maturity. 근데 이 회사가 만기 2년짜리 채권도 발행할 수 있고 만기 3년짜리도 발행할 수 있고 5년짜리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채권은 약속하는 이자와 원금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1년 뒤에 갚겠다는 거하고 2년 뒤에 갚겠다, 3년 뒤에 갚겠다 보게 되면 1년 뒤에 갚는 거는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는데 2년 뒤에 3년 뒤로 가면 갈수록 보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긴 만기를 가지고 있는 거는 가격이 싸게 됩니다. 쌉니다. 같은 조건이면. 이거 이해됐어요? 만기가 길게 되면 가격이 싸다고요. 왜냐면 부도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기간을 길게 주게 되면. 자, 근데 아까 제가 가격과 일드는 무슨 관계라고 했습니까? 역의 관계라고 했죠. 그러면 싸게 주고 사게 되면 만기까지 무사히만 간다라고 하게 되면 연평균 수익률이 높겠네. 그렇게 되겠죠, 이제.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yield versus maturity, 이 yield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평균 수익률인데 이 연평균 수익률과 만기는 주로 어떤 관계냐면 만기가 길게 되면요 연평균 수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만기가 길수록 같은 조건이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만기가 긴 게 가격이 싸다고요. 이것도 이해되신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커브로 그릴 수가 있는데 커브 given issue입니다. given issue. 같은 회사예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채권을 발행했는데 5% 이자 주는 채권을 1년 뒤에 갚을 게 있고 2년 뒤에 갚겠다는 게 있고 3년 뒤에 갚겠다는 게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3년 뒤에 있잖아요. 갚겠다는 게 불안하다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채권들은 가격이 1년이나 2년 만기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낮아야 되고 그 이야기는 이 낮은 가격으로 샀을 때 만기까지 무사히만 간다라고 하게 되면 to maturity 만기까지 무사히만 간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률이요 높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X축에다가 term to maturity, 잔여 만기 여기 1년, 2년, 3년, 4년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요 yield는요 자, 이거 to maturity라는 말은 만기까지 무사히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만기까지 무사히 도달하게 되면 연평균 수익률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런 뜻이라서 자, 만기까지 부도 안 나고 끝까지 가게 되면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근데 내가 싸게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이 높게 나오게 되겠죠.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우상향의 모양이 돼야 되는 거고요. 1년짜리는 수익률이 이거 나와 2년짜리는 연평균 수익률이 조금 더 높고 3년짜리는 연평균 수익률이 더 높고 이런 식으로요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고 이 커브를 일드 커브라고 하거든요. 일드 커브는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 일드 투 머추리티 커브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커브. 이 커브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upward sloping이죠.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upward sloping 하는 커브가 얘가 노멀한 커브예요. 정상적 시장에서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이. 항상 그림을 보게 되면. 자, 그런데 가끔 보게 되면 아주 이건 자주 없어요. 아주 가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 자, 이거는 따져보게 되면 얘가 단기고 중기고 얘가 장기예요 하게 되면 단기 연수익률보다는 중기, 장기로 갈수록 연평균 수익률이 높아야 된단 말이죠.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부도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자주 있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인버트 되어 있는 인버티드 되어 있는 일드 커브고 또는 그 다운워드 슬로핑 슬로핑한 일드 커브인데 요거는 자주 있지 않습니다. 주로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면 요거는 어브노멀해요. 이런 거는 정상적 시장에서는 주로 없습니다. 주로 예를 든다면 언제 발생하냐면 financial crisis 금융위기 같을 때 있잖아요. 그죠? 되게 이런 일이 자주 이런 일이 가끔 생깁니다. 자주는 아니고 금융위기 때
그래서 단기 자금을 빌리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단기적으로 되게 위험하다. 근데 시간만 지나게 되면 그래도 조금 안전하다. 그러면 중기는 좀 낮고 장기는 좀 더 낮고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되게 우울한 전망을 가지고 있고 단기적으로 부도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럴 때는 단기 금리가 되게 높아요. 근데 요 시간만 지나고 나면 그 뒤는 점점 안정화되고 좋아질 거다. 그러면 요렇게 그 금리가 중기 장기로 갈수록 금리가 낮아집니다. 시장가. 이 말 이해됐어요? 요거는 흔치 않다고요. 이거는 어버노멀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노멀한 경우는 어버 더 슬로핑, 우상으로 올라가는 커브예요. 자, 그래서 거기 그림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US Treasury Yield Curve 그 밑에 보면은 over the sloping yield curve, higher expected return for longer dated 뭐처럼 만기가 길면 길수록 예상 수익률이 높아요. 그런 거를 normal yield curv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문장에서 normal yield curve reflect investor demand for higher return for longer dated maturity due to higher level of uncertainty. 뒤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시간이 길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시간이 길면 길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니까 높은 수익률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뒤집어지는 경우 다운워드 슬래핑을 우리 인버티드 일드 커브라고 하고요. 이거 자주 없어요. 이런 경우는. 자, 그리고 그 바로 밑에서 벤치마크 government bond often deemed to be a lowest credit risk. 정부가 발행하는 정부채, 국채는요, 뭐 돈 안 갚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용 위험이 그냥 거의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정부가 그 갚아야 되는 이자는 세금 걷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은 tax raising power of government란 말이 있는데 tax raising power of government가 정부의 조세권입니다. 정부의 조세권. 정부가 세금을 갖다가 거둘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그 세금 받아서 돈 갚는 거죠. 국채 이자 가고 원금 갚습니다. 그리고 government bond yield curve is commonly used as a benchmark to assess extra returns offered by more risk issue. 이거 잊지 마세요. 자, 벤치마크란 말 앞으로 나올 거예요. 벤치마크. 기준이란 뜻인데 이 벤치마크는 무슨 채권을 말하는 거냐면 국채를 말합니다. 국채. 아무런 위험이 없는 국채. 자, 아무런 위험이 없는 국채에 비해서 그러면 만기가 좀 위험이 좀 높은 채권들은 얘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시장에서 요구하겠죠. 그래서 가장 베이스에 해당되는 채권이 벤치마크고 그게 가버먼트 본드입니다. 이 말 이해됐나요? 앞으로 벤치마크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난다고요? 정부채 생각이 나야 돼요. 국채가 벤치마크다. 자, 이렇게 3페이지까지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4페이지로 넘어갑시다.